오늘 말씀드린 강연의 제목은 이승만과 대한민국입니다. 1948년 2월의 일입니다.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 38도선 이남에서 총선거를 실시할지 여부를 두고 심각하게 고민하였습니다. 남한의 유력 정치인들 사이에 의견이 심각하게 대립하였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대표하는 김구와 김규식은 총선거의 시행을 반대하였습니다. 반면에 남한의 자유민주 세력을 대표하는 이승만은 총선거를 시행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최후의 단판이 미 군정의 하지 사령관의 주재로 열렸습니다. 하지는 김구, 김규식, 이승만 이 세 분을 초청했습니다. 하지 사령관이 장황하게 1시간이나 걸쳐 총선거를 시행할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김구와 김규식은 끝내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일입니다마는 그들은 북한의 김일성에게 남북협상을 제의하는 편지를 발송한 뒤 그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반면에 이승만은 그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우리가 지난 35년간 그렇게나 여러 나라의 독립을 호소하고 여러 국제회의에 참가하려고 노력했지만은 번번이 거절을 당하였다. 이제 국제사회가 독립의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하려 하는데 제주도만이라도 독립의 정부를 세우면은 국제사회에 나가서 우리의 주장을 펼칠 수 있지 않느냐. 그 기회를 왜 놓치려고 하는가. 당신들은 당신이 옳다고 믿는 길을 가라. 역사의 책임은 내가 지겠다. 이승만은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당일 그 회의에 배석한 미 군정의 장교들은 김구와 김규식이 역사의 결정적 국면에서 중대한 선택을 해야 될 마당에 어떠한 대안도 없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했다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나라는 이승만 박사의 책임으로 세워진 나라였습니다. 그는 외쳤습니다. 공산주의는 콜레라와 같다. 공산주의와 타협하는 것은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것과 같다. 공산주의와 타협하면 이 민족은 다시는 헤어날 수 없는 구렁텅이에 빠지고 만다. 몸의 반쪽에 병이 들었으면 나머지 반쪽의 건강을 먼저 지킨 뒤에 나머지 반쪽의 건강을 회복할 일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어찌해서라도 좌우합작을 해서 통일국가를 세우는 것이 긴요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민족 분단의 주범이라고 비난해 왔지 않습니까? 과연 그렇습니까? 이제 역사가 그로부터 70년이 흘렀습니다. 당시 세계사의 진행은 캄캄한 안개 속을 걷는 것과 같았습니다. 한치의 앞도 안 보이는 오리무중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가 인류의 밝은 미래를 인도하는 등불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승만 박사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일찍이 1922년에 공산당의 당부당 옳고 그름이라는 논문에서 공산주의를 시행하면은 다시 말해서 개인의 사유재산을 부정하고 자본가의 재산을 빼앗아 골고루 나누면은 그것으로 인해 인류 문명의 발전은 중단된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1933년 소련을 실제 여행하면서 그 같은 공산주의 소비에트의 현실을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모스크바의 어느 호텔에 머물렀습니다. 밤중에 호텔 지배인이 찾아와서 자기를 미국으로 데려갈 방도가 없는지를 부탁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는 배가 고파서 살 수가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소련 정부는 반공주의자 이승만을 추방하였습니다. 돌아오는 열차 안에서 그는 여러 사람의 미국인과 동서가였습니다.
열차가 소련의 국경을 벗어나자 그들은 많은 사람이 굶어 죽어 길거리에 시체로 넘어져 있는 농촌 현실을 목도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렇게 이승만은 오래전부터 공산주의의 정체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러했기 때문에 그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 한반도가 소련의 점령 아래로 들어갈 것을 그럴 가능성을 가장 경계하였던 것입니다. 2차 대전 이후 동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자화합작의 유혹에 빠져서 공산주의자들과 협력해서 정부를 세웠습니다. 헝가리가 그러하였고 체코가 그러하였습니다. 그 뒤에 일어난 사태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정부에 참여한 공산 세력은 유력한 자유주의 정치가를 하나씩 테러로 제거합니다. 그렇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다가 어느 시점에 이르면 공산당에 포섭된 경찰 조직이 쿠데타를 행하여 정부를 전복한 다음 프롤레타리아 독재 혁명을 위한 정부의 건립을 선언합니다. 이승만은 그렇게 차곡차곡 공산화가 이루어지는 전쟁 후 동유럽의 사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1946년 12월 이승만은 미 군정의 바퀴를 피해 미국의 여론에 직접 호소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이승만의 정치고문 로버트 올리버 박사는 우리는 워싱턴에서 백악관이 보이는 호텔의 여장을 푼 다음 어떻게 해서 동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공산화의 비극을 남한에서 막을 것인가에 대해서 토론했다고 나중에 회고하였습니다. 바로 그러한 이승만이었기에 그는 좌우합작을 한사코 거부하였습니다. 북한에서는 점령군 소련의 일사불란한 지도와 감시감독 하에서 공산화가 사실상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1946년 3월 북한에 세워진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는 전격적으로 토지개혁을 실시했습니다. 3정보 이상을 소유한 지주들의 토지를 빼앗고 무상으로 분배하였습니다. 지주와 자본가와 지식인은 그들의 고향으로 추방되었습니다. 그들의 대부분은 남하로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월남한 동포가 1948년 8월까지 무려 70만 명이나 달하였던 것입니다. 사실상 분단이 현실로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분단을 향해 먼저 달린 것은 북한의 공산 세력이었습니다. 북한은 1946년 여름까지 전공업시설의 90% 이상을 국유화하였습니다. 그 해에 김일성 대학을 세우는 등 전체주의적 동훈체제와 우상체제가 인민을 억누르기 시작했습니다. 1947년 말이면 북한에서 공산주의 체제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야기한 좌우합작은 남한의 정치와 국민을 분리시키기 위한 정치적 구호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김구와 김규식은 좌우합작을 통한 민족 통일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평양에 올라가서 통일을 위한 남북 협상에 참가했지만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북한의 공산 세력이 짜놓은 각본에 따라 움직였을 뿐입니다. 바로 그 협상 과정에서도 북한의 공산 세력은 소련의 지시와 승인하에 헌법을 제정하는 등 독자의 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습니다. 남한으로 돌아온 김구와 김규식은 끝내 총선거에 참가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에 대한 반대의 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두 사람은 1948년에 건국된 대한민국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해 12월 유엔 총회가 열릴 때 대한민국을 승인하지 말도록 그런 내용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우리 대한민국은 이승만의 책임하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 모든 과정은 그가 믿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조용한 기도 속에서 결정되고 결행되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정치고문 로버트 올리버 박사의 회고에 의하면 그가 낚시를 하거나 전지를 하는 몇 시간은 거의 절반이 기도였다고 합니다. 그 기도로 그는 지혜를 얻고
용기를 얻고 결정을 하고 불퇴진의 결의로 추진하였습니다. 그것이 73세의 대통령이 된 이승만의 마지막 12년이었습니다. 남한의 총선거, 자유민주주의 국가 건립, 대통령 중심제 정부 형태, 농지개혁, 국가보안법, 대통령 직선제, 양원제 국회, 지방자치, 귀속재산의 불화, 6.25 전쟁의 방어, 방공포로의 석방, 한미군사동맹, 자유시장 경제체제, 전후복구, 기초업의 건설, 교육혁명 등 그의 통치 12년에 이루어진 여러 과업은 이후 장기 지속하는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을 결정했으며 후속 세대가 고도 성장을 이루어가는 토대를 구축하였던 것입니다. 이승만이 기독교인으로 변신하는 것은 1899년 2월경이었습니다. 1894년 그는 선교사 아펜젤러가 세운 배제학당에 입학하였습니다. 당초 영어를 배워 정부에 무슨 쓰임새라도 있을까 하는 기대였다고 합니다. 거기서 그는 자유민주의 이념과 철학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선 이 나라를 미국과 같은 민주정치의 나라, 자유인의 공화국으로 만들기 위한 혁명가로 한평생을 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는 협성해보, 매일신문, 제국일보와 같은 한국 최초의 일간신문을 발간합니다. 나아가 독립협회가 주관한 만민공동회에서 이 나라의 애국개몽을 위한 열혈청년으로 활동합니다. 그러다가 고종황제를 폐하려는 음모 사건에 연루되어 한성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처음 6개월간은 언제 처형될지 모르는 두려움에 머물떠는 나날이었습니다. 목과 손이 무거운 형틀에 매인 나날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감방의 문이 열리면서 간수들이 착고를 풀었습니다. 드디어 처형되는가 여겼습니다. 간수들은 착고에 매인 다른 사람을 끌고 나가 처형하였습니다. 그러한 생사의 기로에서 그는 문득 배제학당을 다닐 때 선교사들이 하던 이야기를 기억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은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해 준다는 설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난생 처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 하나님,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오 하나님,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갑자기 캄캄한 감망이 환해지면서 이승만의 마음에는 더없이 큰 기쁨과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이후 이승만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때를 이승만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때까지 외국인에 대한 자신의 정오심과 의구심이 모두 사라지고 저들이 보배로 여기는 것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저들이 보배로 여기는 것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구나. 그 말을 저는 특별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바로 그 순간 이승만은 진정한 의미의 자유와 독립의 인간으로 거듭났습니다. 자유와 독립의 인간은 부모, 가족, 친족, 부족, 민족으로부터 해방된 존재입니다. 자유와 독립의 인간은 원리적으로 세계인입니다. 감옥에서의 5년 7개월 동안 수많은 일을 보고 겪는 가운데 이승만은 자유와 독립의 인간으로서 그의 정치 철학을 완성해 가게 됩니다. 1904년 2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저술한 독립정신은 이미 완숙해진 자유주의 사상가로서의 이승만을 잘 보여줍니다. 제가 이승만을 알게 된 것은 지금부터 꼭 10년 전입니다. 2008년 7월 이승만의 독립정신이라는 책이 현대어로 번역되어 출간되었습니다. 번역자가 그 책을 하나 전해주었습니다. 무심코 그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저는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저는 나이 27세에 대학원에 들어간 이래 그때까지 30년간 줄곧 대학의 연구실에서 연구자로서 생활하였습니다. 그 사이 어느 교수도 어느 선배도 어느 동료 연구자도 이승만을 읽어보라고 권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독립정신이란 책에서 충격을 받은 것은 바로 거기에 적혀있는 19세기 말 조선사회의 실상이 제가 공부하여 알게 된 그것과 동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이승만이 추구한 자유와 독립의 정신, 그 자유민주주의 정치 철학은 그 논리의 구조에서 18세기 영국의 존 로크라든가 그 계보를 잇는 애덤 스미스의 그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정규 대학 교육을 받지 않는 이승만이 감옥에서의 많은 독서를 통해 나아가 깊은 사색을 통해 스스로의 힘으로 존 로크의 정치 철학과 애덤 스미스의 경제학에 도달하였던 것입니다. 이승만이 독립정신에서 서술한 19세기 말의 조선사회의 실태는 다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100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양반이 온 인민 위에 걸터 앉아서 인민을 착취해 먹고 살았습니다. 양반집 자제는 재주가 있건 없건 벼슬을 했으며 허학과 주색 잡기로 한평생을 허비하였습니다. 상민의 자식은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졌어도 출세를 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렇게 철저한 신분제 사회였습니다. 소수의 양반 신분이 모든 것을 독점한 세상이었습니다. 상민의 입장에선 적당하게 가난하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게 사는 길이었습니다. 조금 열심히 일하여 재산을 축적하면은 양반 관료들이 온갖 명분을 붙여서 빼앗아갔습니다. 당시 조선을 여행한 영국의 비숍 여사는 양반 관료를 가리켜 면허받은 허펼기라고 했습니다. 상민의 아이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남의 것을 훔치거나 빼앗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짓말이 그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이 온 하늘나라에 가득하였습니다. 한마디 한마디 말이 거짓이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친구 사이의 말도, 심지어 부모 처자간의 말도, 임금과 신하가의 말에도 거짓이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물어뜯고 뺏고 빼앗기는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최근에 어느 학자는 그러한 사회의 실태를 두고 국가가 해체된 흡수적 자연상태와 같다고 했습니다. 큰 고기는 중고기를 먹고 중고기는 송사리를 먹는, 먹고 먹히는, 거짓말과 사기가 넘치는, 허랑방탕과 주색잡기로 뼈가 녹아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래하여 내 재산이 있어도 과연 내 것인지, 내 처자가 있어도 과연 나의 가족인지가 불명한, 그리하여 과연 내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조차도 의심스러운 가사 상태가 조선사회, 19세기 말 당시 조선사회의 인간 삶의 실태였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이승만은 다름 아니라 자유와 독립의 정신이 결여된 탓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인간이 자유인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귀정한 존재로 창조하였기 때문입니다. 귀한 자나 천한 자나 그 몸을 보면 하나같이 기묘한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며 그 점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소중하고 평등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기묘한 것들이 다 인간의 소중한 것들로 가득합니다. 인간은 이 자연의 노동을 가하여 그 생산물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근로의 주체이자 노동의 생산물을
자기의 것으로 소유하는 권리의 주체입니다. 누구도 그의 신체와 노동의 성과를 소유하거나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와 독립의 존재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심에 있어서 인간에게 골고루 나누어 쓰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자연과 자원은 인간들의 공유물과 같습니다. 나누어 쓰는 범위가 넓을수록 인간이 쓸 수 있는 물건은 그 양이 많아지고 그 질이 높아집니다. 서로 물건을 교환하게 되면 지식이 발전합니다. 서로 물건을 교환하는 것은 동시에 경쟁입니다. 경쟁은 남을 해코지 하는 것이 아니라 남보다 앞서 성공하고자 하는, 스스로 이롭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이승만은 이 경쟁이 없이는 학문도 장사도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교환하고 경쟁하면은, 그리고 교환하고 경쟁하는 범위가 넓어지면은 새로운 기술이, 새로운 지식이, 새로운 상품이 널리 개발되고 전파되니 이것이 곧 문명과 계하의 원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승만이 독립정신에서 피력한 자유의 정신, 독립의 정신은 동시에 평등의 정신이요, 개방이요, 교역이요, 축적이요, 진보의 논리입니다. 독립이란 무엇인가를 쓴 것이 독립정신입니다. 독립은 홀로 선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인간들이 서로 평등하고 개방하고 교역하고 축적하고 경쟁하고 진보하는 것, 그게 바로 독립입니다. 이승만은 이러한 문명의 이치를 가장 먼저 깨달은 지역은 종교개혁 이후의 서유럽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원리가 점점 전파하여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점점 자유롭고 점점 소통하고 점점 부유해지는 가운데 세계가 점점 하나가 되어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나중에는 흑인이든 황인이든 백인이든 모두가 하나가 되어 자유로운 세상에 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오늘날의 세계를 다녀보면 선진국이 바로 그와 같은 상태에 도달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승만은 놀랍게도 100년 전에 감옥 속에서 앞으로 닥칠 세계사의 큰 흐름을 예언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자연을 창조하고 그 속에서 화목하고 번성하라고 내린 큰 법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날의 세계 주류 경제학의 정신세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세계 정치학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세계 평화의 기본 원리입니다. 다름 아닌 칸트의 영구평화론이라고도 하죠. 그 영구평화론에 기초해서 지난 19세기부터 21세기 오늘날 이르기까지 세계는 한 걸음으로 평화와 번영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것이 지난 이 3세기간의 세계사를 이끌어온 주류입니다. 바로 그 문명과 개화의 정신세계를, 바로 그 광명정대한 세계사의 주류를 이승만은 벌써 110년 전에 감옥 속에서 저술한 그의 독립정신이라는 책에서 설파하였던 것입니다. 나아가 이승만은 이 같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사람을 가두고 남과 통하지 못하게 하고 사람을 억누르는 국가는 해체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문명과 개화의 큰 흐름을 거역하는 민족은 결국 소멸하고 말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깥에 극락과 같은 세상이 있는 줄 모르고 대륙을 연결하는 전신과 전하가 가설되고 비행선이 나르고 기차가 달리는 그 세상이 있는 줄 모르고 내 것이 제일이라 하면서 울타리를 치고 외국 선님이 오게 하지 못하고 백성을 바깥에 나가게 하지 못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 인간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 다소간의 압제를 써서라도 그런 상태는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9세기 말 폐쇄된 조선사회를 두고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한국인들이 이 같은 이승만의 자유정신, 독립정신에 투철했더라면, 그에 담긴 하나님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였더라면
오늘날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저인민의 노예 상태는 진작에 종식되었을 것입니다. 북한 동포를 노예 상태로 묶어두고 함께 평화공존한다는 것은 세계가 공유하고 그로 인해 번영하는 자유, 독립, 통상, 평화의 원리를 정면에서 거스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와 같은 생각만큼 바보와 같은 반역사적인 생각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1904년 8월 이승만은 5년 7개월의 감옥 생활을 마치고 민영한 한규설 두 대신의 지원을 받아 미국 하원 의장에게 한국의 독립청원서를 전달하는 밀사로 미국에 파견됩니다. 그때 서울에 주재한 많은 미국인 선교사들이 이승만을 미국의 교회와 대학에 추천하는 추천서를 썼습니다. 이승만은 하원 의장을 만나 밀서를 전달하는 한편 하와이의 윤병구 목사와 더불어 디오도 루즈벨트 대통령을 접견하는 기회를 갖습니다. 이후 이승만은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학부를, 하버드 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합니다. 꼭 5년의 세월이었습니다. 5년 만에 3개 학위를 취득한 것은 이승만의 영어와 인문과학의 실력이 이미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입니다. 그가 지닌 천부의 재능도 한 몫의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가 프린스턴 대학에서 제출한 박사학위 논문은 독립 후 미국이 중립국으로서 자유통상의 권리를 국제공법으로 발전시켜온 역사적 과정을 추구한 것입니다. 당시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미국이 중립국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한 영국의 해군이 프랑스 연안에 접근하는 미국의 상선을 정선시키고 성선해서 화물과 승객을 수색, 검문, 압수, 체포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미국은 영국과 한 차례 전쟁까지 하면서 이 같은 중립국의 권리를 국제적 공법으로 관철해 갔던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승만은 이미 한성 감옥에서 쓴 독립정신에서 독립과 자유통상은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는 이해에 도달하였습니다. 바로 그러하였기에 그는 미국의 자유통상의 역사를 세계인의 자유와 독립의 역사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것을 추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학위 논문은 매우 훌륭하였습니다. 영어 작문에서는 물론이고 실정을 위해 인용한 사료에서까지 논리전개의 수준에서 또 전례가 없는 논문의 주제에서까지 논문은 매우 창의적이고 우수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프린스턴 대학은 1912년 이승만의 박사학위 논문을 대학 출판부에서 책으로 출간하였습니다. 이후 미국의 하와이에서 워싱턴에서 35년간 전개한 이승만의 독립운동은 이 같은 철학과 신앙에 입각한 것이었습니다. 우선 한국인이 자유와 독립의 인간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는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워서 하와이 교민들을 자유와 독립과 그러한 신앙의 인간으로 교육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미국의 잡지와 신문에 투고하여서 또 초청받은 강연회에서 한국 독립의 당위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가 주장한 독립의 당위적 논리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저 국무성의 창고에는 아직도 유효한 한 조각의 조약 문서가 있다. 1882년 조선정부와 체결한 우호통성조약이다. 그 조약의 제1조에 조약 체결의 한 나라가 강한 나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조약 체결의 다른 나라는 선의의 거중을 든다는 내용이 있다. 미국은 그 조약을 위반하였다. 우리 조선이 힘이 없고 부패했다고는 하나
그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미국은 미국의 양심과 정의를 버린 것이나 다를 바 없다. 그렇게 그는 미국이 조선을 일본에 넘긴 것의 부당함을 끊임없이 지적하면서 미국의 양심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미국과 일본이 태평양에서 충돌할 때 한국 독립의 기회가 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독립운동을, 그와 같은 주장을 외세 의존의 허무주의에 불과하다고 비난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실제 역사는 그의 기도와 예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누가 이것을 감히 부정할 수 있단 말입니까? 1931년 일본이 만주를 침략하였습니다. 이승만은 국제연맹 총회가 열리는 제네바로 가서 각국 대표들에게 일본의 영토 야욕과 한국인에 대한 학살과 약탈을 폭로하는 한편 만주 문제가 만주에 거주한 한국인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승만의 호소는 국제연맹이 일본이 세운 만주국을 부인함으로써 일본이 국제연맹을 탈퇴하게 만드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하였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1937년 일본이 상해와 남경을 침략하였습니다. 드디어 중일전쟁이 본격적으로 벌어졌습니다. 뒤이어 1939년 세계 제2차 대전이 벌어졌습니다. 이승만은 하와이에서 워싱턴으로 거주를 옮겼습니다. 그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날이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워싱턴에 도착한 그는 급하게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거닌 년이 걸렸습니다. 바로 1941년 8월에 출간된 일본 내막기 재팬 인사이드 아웃, 그 책이죠. 일본 내막기에서 이승만은 일본의 실체를 바라보라고 미국인들에게 역설을 합니다. 미국은 일본의 선전에 속아 넘어가 있다. 많은 미국인들은 일본을 평화의 나라라고 생각한다. 반면에 한국은 독립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그렇지는 않다. 우리 한국은, 우리 조선은 오래전부터 평화를 사랑하는 자유와 독립의 나라였다. 반면에 일본은 태평양, 인도까지를 자기들이 지배할 권리가 있다고 믿는 신의 나라다. 전체주의 체제이다. 일본은 전체주의 국가로서 무력에 의한 통상을 추구한다. 그리하여 조만간 개인의 자유와 국제 자유 통상을 추구하는 미국과 충돌할 것이고 미국을 침공할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다. 아주 가까운 시일에 일본은 미국을 침공할 것이다. 일본 내막기는 그와 같은 결론으로 맺어집니다. 이승만이 일본 내막기를 출간한 4개월 뒤 1941년 12월에 일본이 미국 진주만의 해군기지를 공격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예언이 현실로 성취된 것입니다. 이승만의 책은 일약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이승만은 인쇄 수입으로 백악관 뒤편 거리에 있는 붉은 벽돌집을 하나 구입해서 그것을 임시정부 구미위원회 본부로 활용하였습니다. 일본 내막기는 미국의 모든 장교들이 읽었다고 합니다. 미국의 주요 정치가들이 빼놓지 않고 다 읽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한국이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으로서 그들의 자유를 부당하게 박탈당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러했기 때문에 1943년 12월 2년 뒤 카이로 선언에서 미국은 한국의 독립을 국제적으로 약속하였던 것입니다. 당초 미국은 한국의 일본 병합을 찬성하였죠. 1905년의 일입니다. 그리고 1910년의 일입니다. 중국과 만주만을 일본에서 떼어내어 장개석 국민당 정부에 넘기고 한반도는 여전히 일본에 병합된 채로 남겨둘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들이 당초 협조한 일이니까요. 그렇지만은 미국은 1910년까지 소급해서 한국을 일본으로부터 분리시킨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이승만 박사의 오랜 세월에 걸친 독립의 호소가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 지도에서 한번 사라진 나라가 영구히 소멸하는 것은 결국 남에게
잊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잊혀지는 것, 그것이 봐도 가장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이승만은 30년간 줄기차게 미국이 일본을 도운 정책은 실책이며 한국인의 자유와 독립을 회복하면 극동의 평화와 세계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길이라고, 결국은 미국에게도 덕이 되는 덕책이라고 그 점을 호소하였던 것입니다. 미국인들은 이승만의 외침을 들으면서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이 아직도 활동하고 있구나. 그들의 이야기는 들을 만한 가치가 있어. 그렇게 점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카이로 선언은 다름 아니라 세계의 자유인의 사회로부터 잊힘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 이승만이 벌인 30년 몸부림의 결실이었습니다. 뒤이어 1945년 2월 얄타 회담이 열렸습니다. 이승만은 얄타 회담에서 미국과 영국이 한국을 소련에 넘기는 미락을 체결했다고 폭로하였습니다. 전쟁을 수행하는 미국과 영국의 국가 원수를 상대로 무모한 싸움을 걸었던 것입니다.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작가 복고일 선생이 묘사한 대로 영웅적으로 미친 한 위대한 인물의 고결한 성품과 탁월한 예지가 아니면 불가능한 행위였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이승만의 폭로를 부정하고 비난하였습니다. 같은 한국인 독립운동가들도 이승만을 비난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폭로는, 그에 대한 미국과 영국 정부의 부정과 비난은 역설적으로 미국이 한국을 전성국 소련의 전리품으로는 넘기지 않겠다는 다짐과 같았습니다. 1948년 8월 12일 소련군이 한반도로 밀고 들어올 때 미국의 군부가 황급하게 38도선에서 멈추라고 한 것은 따지고 보면은 이승만이 헌신의 정열과 용기로 얄타 미락서를 폭로한 덕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승만은 일찍부터 보통의 한국인들에겐 신하에 가린 인물로 떠올랐습니다. 최초의 영어 연설가, 최초의 언론인, 만명공동의 활동, 5년간의 감옥생활, 사형의 위기, 개종과 전도, 미국 유학과 박사학위 취득,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 이런 이유로 그는 3.1운동으로 세워진 임시정부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임시대통령으로 추대되었습니다. 해방 이후 다수의 한국인은 33년 만에 환국한 이승만을 가부장으로 환영하였습니다. 그가 자유인의 공화국을 세우자고 깃발을 들 때, 개인의 근본적 자유가 새나라의 기초 이념이라고 소리칠 때 많은 사람들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이승만을 국부로 봉대하고 그를 따름으로써 자유인의 공화국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역사적 대오에 동참하였던 것입니다. 1960년에 4.19로 이승만 대통령은 불명예 퇴진을 하였습니다. 4.19를 두고 흔히들 혁명이라 합니다. 혁명이 새로운 이념이 입각하여 새로운 체제를 세운다는 뜻이라면 4.19를 가리켜 혁명으로 정의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자유와 독립의 새로운 이념에 입각하여 민주공화국이란 새로운 정치체제를 세운 진정한 의미의 혁명은 이미 12년 전 1948년 8월 대한민국이 건립됨으로써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4.19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그 뿌리 깊은 역사적 제약 조건으로 인해 12년 만에 기능부전의 심각한 위기에 빠짐으로써 발생한 일대 정치적 사고였습니다. 이승만 정부를 무너뜨린 민주당 정치 세력도 1년 뒤의 5.16으로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습니다. 4.19는 이승만과 자유당의 실패만도 아니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기존의 정치 세력 모두가 함께 쓰러졌습니다. 이후 박정희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민족적 민주주의 세력이 경제와 사회를 일대 개조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크게 보면은 이승만 대통령은 역사에 미뤄진 과업을 성취할 젊고 혁신적인 정치 세력이
등장하는 길을 열어준 셈이었습니다. 그 점에서 이승만의 시대 12년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승만이 불운했던 것은 건국의 과정이 너무나 그의 개인적인 선택에 의존했다는 점, 그와 권력을 나눌 정치적 권위와 지도력이 전반적으로 너무나 빈약하였다는 사실, 정치는 몇 가지 역사적 요인으로 심하게 분열해 있었다는 점, 사회는 전통문화의 타성으로 심하게 부패해 있었다는 점, 국내외 시장의 결렬로 인해 경제는 심하게 빈곤하였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주의의 자율적 조정 능력을 지나치게 신뢰하여 재반 모순을 방임했다는 점 등등이었습니다. 50년대 후반에 들어 이승만은 그의 60년에 걸친 혁명가 인생에서 없었으면 좋았을 과오를 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점을 부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긴 역사의 관점에서 되돌아볼 때 그 모든 문제는 6.25 정치 철학으로 오래 통합되어 온 전통 선홍사회에 전혀 이질적인 외래의 정치 체제가 접목됨에 따라 거의 피할 수 없는 마찰과 부작용이었습니다. 그런 문제는 지금도 마찬가지. 한국인들은 아직도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 역사 과정이 어떠하였는지, 그 세계사적 의의가 어떠한 것인지, 누가 역사의 물길을 그렇게 크게 이끌었는지, 그 중심적 역할을 담당한 분이 누군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은 110년 전의 대한제국과 마찬가지로 위기의 한가운데일지도 모릅니다. 이 나라는 세워진 지 고작 70년에 또 한 번의 망국을 예감하는 불길한 징조에 휩싸여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가 복거일 선생의 이승만에 대한 해석을 소개하는 것으로 이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운함은, 이승만이죠. 운함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인물이다. 개항기 조선이라는 어둑한 시공에 그처럼 밝은 인물이 나타났다는 것은 생각할수록 설명하기 어려워지는 현상이다. 사람들은 말한다. 누구도 자기가 태어난 시대를 뛰어넘을 수 없다고. 그리고선 덧붙인다. 자기의 시대를 뛰어넘으려면 미쳐야 한다고. 그렇게 보면 운함의 행적에는 광기라고 부를 만한 기운이 후광처럼 어린다. 자신이 태어난 시공을 벗어나 큰 세상으로 나아가려는 그의 노력에 자신만이 아니라 자기 민족 모두를 이끌고 크게 발전된 세상으로 나아가겠다는 그의 비장한 염원에 광기가 어리지 않을 수 없었을 터이다. 위대한 시인의 표현을 빌려면 그는 영웅적으로 heroically mad, 영웅적으로 미친 것이다. 내 생각엔 운함의 그런 영웅적 광기가 적잖은 한국인들로 하여금 그를 미워하게 만든 것 같다. 뛰어나지만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믿고 따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 지도자들을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미워하게 된다. 아마도 그래서 운함을 잘 알게 된 서양 사람들이 불운한 그를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도왔을 것이다. 자신의 태어난 시대를 뛰어넘은 운함의 영웅적인 광기가 서양 사람들에겐 더할 나위 없이 고귀하고 합리적인 태도로 다가왔을 것이다. 그러나 그를 이해할 수 없는 한국인들은 지금까지도 그를 비판하고 매도하고 저주하고 있다. 이상이 복거일 선생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이승만 학당 전국 순회 제1회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제2회 강연은 11월 달에 충남 대전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그때도 이러한 순서를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